대한민국 간혹범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그 안산에서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사체 유기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범이 잡혔고 그 진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공개해야지 무슨 소리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 건 말고도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잔혹한 사건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일단 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아주 먼 옛날까지 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가까운 뭐 2, 3년 안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채팅남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여성이 채팅한 남자, 그러니까 채팅남이랑 이제 모텔에 같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후에 그 채팅남을 살해해서 토막내가지고 버린 사건이 있었고 조건 만남을 채팅으로 그쵸. 해서 뭐 성매매를 한 거네요. 일종의 성매매를 한 다음에 그 남성을 살해해서 도대체 왜 죽인 건지 혹시 나왔나요? 당시에 뭐 정확한 뭐 죽인 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좀 무서웠던 거는 이 사람이 그 시체를 각각 뭐 인천에다 하나 버리고 하나는 경기도 저 위쪽에 버렸는데 그 이후에 그 숨진 분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기금속이나 아니면 쇼핑 같은 것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살인 이후에도 계속 대담하게 행동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 같은 해 2014년에는 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또 인천 얘기인데 인천의 할머니 가방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할머니를 성폭행을 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가방에 담아서 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같은 2014년에 수원 팔단산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웬만한 분 다 아실 거예요. 이름도 아실 거예요. 박춘풍 사건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아시겠지만 그 여성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곳저곳에 뿌리다시피 했죠 거의. 그다음에 2015년에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건 이제 안산 인질극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전 남편이랑 딸을 그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2015년에 시아오 오이도 중국인 김하일 씨라는 사람이 이분이 아마 중국 동포실 거예요. 이분이 또 시체 유기해가지고 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김모 씨가 그 육절기 하면 고기 자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체를 못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추정이 돼 같은 세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죽인 다음에 육절기로 잘라서 완전히 시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어서 결국에는 그 육절기 안에 있던 DNA 분석해가지고 범인을 이 사람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시흥의 안산 그죠 안산 쪽 대부도에다가 그 하체가 먼저 발견됐었죠. 하체 먼저 발견되고 그다음에 또 찾다 보니까 대부도 북방 지점에서 또 상체까지 발견된 조성호 씨 살인 사건 해가지고 총 최근까지만 해도 한 7번 정도의 2년 동안의 큰 강력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공포심이 생기면서도 또 분노가 치밀죠. 사람을 죽이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또 죽이는 방식이 어쩜 또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쟤는 인간도 아니다. 저런 애한테 인간의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엄청 부자거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더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인 경우가 좀 더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세상이 못 알아주니까 나도 쟤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척.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원래 미친 사람이라서 원래 정신질환이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을 조금 뭐 갖고 열등감 있는 내지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이 눌리고 하다가 폭발하는 순간 이제 뭐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고 그냥 여기서 나는 화풀이성으로 뭔가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심리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질문 올려주셨던 분 중에 이런 잔인한 범죄는 뭐 형량이 더 높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토막살인하면은 일반 살인보다 더 높냐라고 법정형이 이제 뭐 더 높게 돼 있다 이렇게보다는 뭐 살해의 동기나 그 범행 수법이 뭐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판사들이 이제 형량을 할 때 더 이제 가중해서 높게 이제 처벌하죠. 그런 걸 다 참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범죄라고 해서 동일하게 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살인이 똑같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체를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이렇게 그렇죠.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죄가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잔혹범죄라고 하는데 죽인 거는 곱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잔인하게 좀 잔혹하게 사체 유기를 했다, 막 다 잘라서 토막을 냈다라는 거는 별개의 범죄예요. 그거는. 예, 근데 죽일 때 아예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뭐 계속 30번 찌르고. 그렇죠. 30번 찌르고 팔, 다리. 굉장히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무서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마를 보았다 변호사 아니에요. 버전. 그런 사람 예, 저 아니에요. 클릭하면 왠지 동영상 버전이 나올 것 같죠? AVI 확장자가 달려있는 동영상 파일이네요. 저희가 봤을 땐 우발적으로 일단 살인이 벌어진 게 더 많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네. 꼭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핍박을 받았다거나 네네. 아니면 또는 뭔가 어떤 다른 성적인 욕구가 있었다거나 네네. 뭐 다른 어떤 다른 범죄 행위 때문에 예. 결국엔 살인까지 간 다음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두 번째 문제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시체를 잘라서 버릴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 이 범행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완전 범죄를 네. 꿈꾸는 네. 그 상황 자체가 애초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 조성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이 보는 거는 망치를 미리 준비한 거를 봤을 때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살인이 아니었겠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체까지 잘라서 버리는 것까지 하지 않았나. 그다음 실제 사체를 반토막 내서 버렸는데 상하 반신이 나눠져서 버렸는데 지금 수사 결과 나온 거로 따지면은 그 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안에 있는 장기 일부는 버렸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빼고 뭐 그렇게 그렇죠. 했었을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살인을 좀 벗어나는 범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흉악하고 잔혹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잔혹하게 수법이 잔인해지는 이유는 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적인 원한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냐. 특히 이 사람은 10년 동안 선배를 죽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선배한테 많이 당해온 게 억눌려 있다가 쌓여서. 마지막에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그다음에 결국에 그 살인을 은폐하기 싶어서 토막내서 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은. 진짜 아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진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딱 죽이는 순간 이제 뭐가 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다음에 토막을 내 가지고 시체를 유기를 했는데 시체가 너무 쉬운 데서 발견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은 시체를 그렇게 그냥 뭐 마대자루 같은 데 담아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어쨌든 발견될 수 있는 공간에다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이 사람을 진짜 죽여서 완전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싶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버린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렇든 저렇든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흉악하냐 흉악하지 않냐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 좀 잔혹하냐 잔혹하지 않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이렇게 흉악범, 그러니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인권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하자는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변호사님이 우리 법상 특별법상에 신상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요건이 아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9년에 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그 당시 강호순 씨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2010년 4월쯤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특강법이라고 하고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서 이제 8조에서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검사나 이런 분들이 재량적으로 해서 신상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질 것 그리고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요건이 있으면 이제 가능하다. 그 그런 네 가지 아까 근거를 그 마련했죠. 채팅창에 보면은
포인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 어떡하냐. 섣불리 공개했다가. 예, 그럴 수 있죠.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사형을 거의 안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유기농 고추님 피의자 상태에서는 공개하면 안 되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인데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상 그럴 거면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추정되는 사람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라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증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RIKK 지지님 그래서 지금 뭐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해도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중요하고 범인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뭐 국민 국가 권익위의 이 판결도 맞기는 하지만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살인을 저질렀고 아주 흉악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호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가 또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역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간에. 왜냐면 여태껏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그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 마스크 씌우고 이름도 김모 씨 나가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정말 한 10명에서 많게는 뭐 10명 가까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극악 무도한 놈한테 우리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이런 요건이 명확하게 갖춰졌다 한다면은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이니까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력범죄,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강간살인, 강도살인, 강간, 살인, 그런 이유들, 성폭행범들,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송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됐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저거를 왜 국민의 세금을 줘가지고 무기징역을 주느냐,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제를 폐지하진 않았으니까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는 되어 있대요. 국제인권위원회인가 그런 데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법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의 방식은 목을 목매달아 죽이는 걸로 교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지는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무슨 논술 주제 같잖아요. 이거 논술 주제 대단히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많이 나왔던 주제죠.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2대. 일단은 사형제는 2대. 일단은 두는데 진짜로 약간 정말 꼭 죽여야 될 사람만 죽여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본다면은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사형이 제도가 유지는 되지만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기간을 좀 두는 필요가 지금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주고는 있잖아요. 물론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근데 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형수들 사는 게 그런 고통에서 계속 사는 그래서 것도 저도 고통이지 기자님하고 않을까요? 같은 의견인 게 뭐냐면 집행을 바로 하지 마라. 돈이 들더라도 걔네가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그런 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집행은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10년이면 10년, 최장기 20년까지 그냥 살다가 어찌됐든 반드시 집행은 된다. 한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최소한 나는 몇 년을 살지는 나도 몰라.
근데 종래 그걸 보면 3년 살다 간 애도 있고 5년 살다 간 애도 있고 10년 살다 간 애도 있는데 무조건 사형제도를 유지할 거면 집행을 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뭐 국회에서 아마 폐지 법안이 굉장히 오랜 세월 계속 동안 올라오고 있죠. 예, 계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그 기간을 둬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오판의 위험성을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봐요. 그 10년이면 10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뭔가 오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실제로 범인 아닌데 그쵸. 예,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들도 실질적으로 있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뭐 안 죽이고 좀 내버려 뒀다가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고통을 하느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예, 상당히 높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형 막 한 30년형을 받았는데도 예. 이제 뭐 거의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예.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예. 구속이 또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살잖아요. 네. 뭐 나이가 오래됐다거나 뭐 70이 됐다거나 네. 60이 됐다거나 이렇게 구속 네. 집행정지돼서 나가서 사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방송 또 나오는 거 보면 그럼요. 상황하죠. 아 예. 어떻게 저렇게 다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참. 인권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예, 그 제도를 악용하는 쓰레기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유기징역으로 그 사람이 편하게 교도소에서 갇힌 상태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뭐 그 거기까지 법이 한계가 있다라면 너무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형제도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일반 징역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을 좀 돌릴 필요가 있었어야 될 거. 따로 아예 이런 예, 따로 이런 해놓고 뭐 따로 섬에다가 이렇게 유배 보내는 것처럼 교도소를 이렇게 따로 지어. 그런 어떤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그런 현장을 계속 보게 한다든지. 저도 그거는 예, 동감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사실은 주다가 죽여야 된다. 차라리. 예, 배틀로얄 얘기 나왔습니다. 섬에다 싹 다 모아놓고 배틀로얄. 야, 저거 하면은 창의적이시다. 저걸로 자본주의를 갖다 대면은 저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줄 그쵸, 거예요. 엄청 진짜 벌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줄 거예요. 웃자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답답한 심정에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잔혹한 범죄들이 왜 계속 증가되는 것인지 이게 사회 탓을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 물론 개인에게만 모든 걸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죄를 좀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